제1장 생존자 도입.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지수는 눈을 떴어요. 23살. 갓돌이 지난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었죠. 옆에서 자고 있는 하윤이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새근새근 숨쉬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어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스스로 일궈낸 공간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었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요. 6시가 되자 하윤이를 깨웠습니다. 아가야, 일어나야지. 하윤이는 눈을 비비며 웃었어요. 지수는 아이를 안고 기저귀를 갈았죠. 분유를 타서 먹였습니다. 루틴처럼 익숙한 아침이었어요. 7시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 하윤이를 맡겼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울지 않고 손을 흔들었죠. 지수는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순한 아이였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지수는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봤죠. SNS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는 없었어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지수는 사무직으로 일했죠. 업무는 빡빡했지만 월급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받는 건 흔치 않았어요.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수 씨, 아침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죠.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개인사를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어요.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 빠르게 먹었죠. 시간을 아껴야 했습니다. 퇴근 후엔 하윤이를 데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오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받았어요. 바쁘게 움직였죠. 멈추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지수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엄마는 혼자 그녀를 키우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7살 때였죠. 그 후로 이모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지수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구박했죠. 이종 사촌 오빠는 더 심했습니다. 때렸어요. 이유도 없이 화풀이 대상이었죠. 지수는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16살 때 외삼촌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1년도 못 버텼어요. 외삼촌은 배를 타러 나가 집에 없었고 외숙모는 지수를 귀찮게 여겼죠. 외사촌 언니들도 무시했습니다. 다시 이모네로 돌아갔어요.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이모가 말했습니다. 키워준 값 내놔. 지수는 월급의 절반을 냈어요. 하지만 끝이 없었죠. 더 달라고 했습니다. 안 주면 욕을 했어요. 패드립을 했죠.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21살, 지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갔어요. 혼자가 됐죠. 무서웠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민준이었어요. 35살, 12살 연상이었죠. 지수는 그에게 의존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믿었어요.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민준은 기뻐했습니다. 결혼하자. 지수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출산 후 석 달 만에 민준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지수는 무너졌어요. 다시 혼자가 됐죠. 하지만 이번엔 딸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죠. 하윤이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수는 딸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다짐했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하윤이가 잠든 후에야 지수는 쉴 수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목표는 전세 보증금이었죠.
이 원룸에서 벗어나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딸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리라는 것을요. 과거가 다시 찾아오리라는 것을요. 제2장. 다음 날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알람, 하윤이 깨우기, 어린이집 등원. 지수의 하루는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변화 같은 건 없었죠. 아니, 없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서류 정리, 거래처 연락, 회의 참석. 바쁜 하루였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죠.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오후 4시쯤 팀장이 지수를 불렀어요. 이번 프로젝트 잘했어. 보너스 나올 거야.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뻤어요. 하윤이 옷 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동료가 물었죠. 지수 씨, 오늘 회식인데 안 와? 지수는 미소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윤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를 보자 달려왔죠. 지수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뭐 했어? 하윤이는 옹알이로 대답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하윤이는 지수의 품에 안겨 주변을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죠.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죠. 지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스팸이려니 생각하며 열었죠. 화면에 뜬 문자를 보는 순간 지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지수야, 나 아빠야. 단 6글자였어요. 하지만 지수의 세상이 흔들렸죠. 아빠.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엄마를 버리고 지수를 버린 사람이었죠. 왜 지금?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집까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윤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죠. 지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문자가 또 왔습니다. 지수야, 연락 좀 해줘. 아빠가 많이 아파. 지수의 손이 떨렸어요. 아빠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삭제하려다 멈췄어요. 왜일까요? 궁금했던 걸까요? 아니면 무서웠던 걸까요? 지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윤이에게 이유식을 먹였어요. 평소처럼 했지만 손이 떨렸죠.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윤이가 웃었어요. 아이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하윤이는 금세 잠들었죠. 지수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문자가 또 와 있었죠. 제발 한 번만 통화하자. 아빠 곧 죽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벨소리가 계속 울렸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지수야. 정말 지수 맞지?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남자가 말을 이었죠. 아빠야. 내가 내 아빠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죠.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버린 거 알아. 용서 못 받을 거 알아. 하지만 지금 정말 급해.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지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차갑게 나온 목소리였어요. 남자가 대답했죠. 간이 안 좋아. 간경화야. 이식 안 받으면 죽어. 검사 결과 내가 유일한 적합자래. 지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연락한 거군요. 남자는 당황했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간을 달라고 하시는군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수야, 제발. 아빠 좀 살려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 피를 받았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지수가 되물었어요.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 없는데요. 엄마가 혼자 절 키울 때는 어디 계셨어요? 제가 임원에서 맞고 살 때는요? 남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해. 제발, 제발 도와줘. 지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온몸이 떨렸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진정이 되지 않았죠. 전화가 또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어요. 읽지 않았죠. 밤이 깊었습니다. 지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왜 지금 나타나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생물학적 아버지잖아.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지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었죠. 잠든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커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지만 다시 생각했어요. 나는 하윤이를 버리지 않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 사람과는 다르다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지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거울을 봤죠. 핏발선 눈, 창백한 얼굴.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윤이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과거가 침입해 들어왔어요. 지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제3장. 과거의 그림자 긴장 고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연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문자가 와 있었죠.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지수는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저 메시지를 읽기만 했습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넌 착한 아이잖아. 아빠 좀 살려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어요. 읽을수록 지수는 지쳐갔죠.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서류를 잘못 정리했어요. 거래처 전화번호를 착각했죠.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 씨, 요즘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윤이마저 눈치를 챘습니다. 평소보다 칭얼거렸어요. 엄마의 불안을 느낀 것이었죠. 지수는 미안했습니다.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열흘째 되던 날 문자가 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발 한 번만. 커피 한 잔만 하자. 딱 30분만. 부탁이야. 간절함이 느껴졌죠. 지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연락을 받는 것도 지옥이었죠. 차라리 만나서 확실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목요일 오후 2시. 신촌역 앞 카페. 짧고 명확했죠.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이 나왔죠. 목요일이 됐습니다. 지수는 반차를 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죠. 하윤이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혼자 가야 했어요. 신촌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지수는 약속한 카페로 향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둘러봤어요.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마른 체구, 깊게 파인 눈, 핏기 없는 얼굴. 지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남자도 지수를 봤어요. 벌떡 일어났죠. 지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마주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맙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를 바라봤어요. 가까이서 본 아버지는 초췌했습니다. 50대 중반이라고 했지만 60대처럼 보였어요. 황달기가 도는 피부, 움푹 들어간 볼, 힘없는 어깨. 병든 사람이었죠. 지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일까요? 아니면 냉소일까요?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예쁘게 자랐어. 지수는 차갑게 답했어요.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할 수 없어. 지수는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다 해결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가 말을 더듬었죠. 난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지수는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남자는 당황했어요. 지수가 말을 이었죠. 간 이식 때문에 연락하신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남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정말로 내가 보고 싶었어. 지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23년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싶으시다가 갑자기 보고 싶으셨나 봐요. 지수야.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 피를 받았잖아. 우리는 가족이야. 혈육이라고. 지수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지수는 개의치 않았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혈육이요? 엄마가 혼자 절 임신하고 키울 때는 어디 계셨어요? 제가 임원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맞고 살 때는요? 외숙모한테 무시당하고 외사촌들한테 괴롱당할 때는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21살에 혼자 독립했을 때는요? 남자친구한테 버림받고 혼자 아이 낳았을 때는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없었잖아요. 단 한 번도 제 곁에 안 계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남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수는 고개를 저었죠.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간은 드릴 수 없어요. 지수야, 제발. 아빠 살려줘. 남자가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수는 손을 뒤로 빼었어요. 저도 제 딸을 키워야 해요. 제 몸을 지켜야 해요. 넌 점잖아. 간 하나쯤은. 남자가 말하다 멈췄습니다. 지수의 표정을 봤기 때문이죠.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기다려.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리로 나왔죠.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지수는 그 속에서 멈춰 섰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냉정한 걸까요? 지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남의 죄책감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지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가야 했어요. 하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딸을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버지의 초췌한 얼굴이 떠올랐죠. 그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흔들리면 안 됐죠. 제사장.
죄책감의 더 본격적인 상승. 카페를 나온 후에도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어요. 하루에 1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죠. 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성 메시지가 남겨졌어요. 지수야, 아빠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딱 1분만 통화하자. 아빠 정말 죽을 것 같아. 도와줘. 절박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지수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메시지 알림이 계속 떴어요. 이틀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회사 이메일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수는 소름이 돋았죠. 제목은 딸에게였습니다. 내용은 길었어요. 지수야,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알아. 평생 용서 못 받을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해. 검사 결과가 안 좋대. 3달 안에 이식 못 받으면 죽는데. 넌 착한 아이잖아. 제발 아빠 좀 살려줘.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지수는 이메일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3달. 짧은 시간이었죠.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회사 앞에서 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현관 앞에 서 있었죠. 지수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왜 여기까지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죠.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었어.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뭔가 문제 있나 봐. 지수는 창피했죠.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죠. 그럼 통화라도 해줘. 제발. 지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알겠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죠. 아버지는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이야. 꼭 연락해. 지수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수 씨, 어제 그분은 누구세요? 아버지요? 지수는 아니라고 부정했죠.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팀장이 따로 불렀습니다. 지수 씨, 무슨 문제 있어? 회사 앞까지 찾아오는 건 좀 그래. 지수는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까지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아버지의 집요함이 무서웠어요. 어디까지 올까요? 집까지 찾아올까요? 그날 밤 SNS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페이스북이었어요. 지수는 SNS를 거의 하지 않았죠. 하지만 계정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낸 것이었어요. 지수야, 아빠 페이스북이야. 여기라도 연락하려고 만들었어. 제발 답장 좀 해줘. 아빠 정말 힘들어. 프로필 사진도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모습이었죠. 지수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게 협박인가요? 호소인가요? 구분이 안 됐어요. 차단하려다 멈췄죠. 왜일까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연락은 계속됐어요. 문자, 전화, 이메일, SNS.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지수는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하윤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커서 나를 버린다면 어떨까?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외면한다면 얼마나 슬플까? 하지만 다시 생각했어요. 나는 하윤이를 버리지 않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거야. 상황이 달라. 비교할 수 없어. 그런데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하는 게 맞나? 생물학적 아버지인데. 피를 나눈 사이인데. 어느 날 밤 문자가 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지수야, 미안해. 너한테 너무 부담 줬구나. 아빠가 욕심이 과했어. 이제 연락 안 할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너 잘 키워서 고마워. 좋은 엄마가 되길 바랄게. 안녕. 지수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포기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정말 죽는다는 뜻일까요? 잠들기 전 하윤이를 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자는 얼굴이었어요. 지수는 딸의 손을 잡았죠.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지수가 속삭였어요. 누가 뭐래도 엄마는 너 편이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죠. 지수를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지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꿈이었지만 생생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하윤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죠. 진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만 빛나고 있었어요. 조용한 새벽이었죠.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냉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사람일까요? 피를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하윤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게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덫처럼 지수를 올가매고 있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지수는 일어나야 했죠. 하윤이를 깨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죠. 지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곧 더 나빠지리라는 것을요. 제오장. 무너지는 경계 절정. 일주일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지수는 이상했죠. 마지막 문자 이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불안했어요. 하지만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윤이를 돌보고 출근하고 퇴근했어요. 평소처럼 살았죠. 그런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수는 하윤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죠. 그런데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가서 봤죠. 아버지였습니다. 현관 앞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죠. 아버지. 지수가 불렀습니다. 흔들어 봤어요. 반응이 없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가쁘고 불규칙했어요.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윤이는 유모차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죠.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구급대원이 답했죠. 곧 도착하겠습니다. 의식은 있나요? 없어요. 숨만 쉬고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지시했어요. 옆으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해 주세요. 곧 갈게요. 지수는 아버지를 옆으로 눕혔습니다. 하윤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지수는 혼란스러웠죠. 아이를 달래야 하는지,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지. 이웃집 문이 열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수는 다급하게 말했죠. 아주머니, 잠깐만 하윤이 좀 봐주세요.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상황을 파악하고 하윤이를 안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볼게. 지수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다시 아버지에게 집중했죠.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어요. 보호자 동승하세요. 지수는 망설였죠. 하윤이를 봤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가봐요. 애는 내가 볼게. 지수는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급차에 올랐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답했죠. 딸입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간부전 증상이에요. 빨리 치료받아야 해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지수는 대기실에 남았죠. 혼자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집 앞에 쓰러져 있었다니.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 걸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수는 일어섰어요. 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간경화 말기예요. 복수도 차고 황달도 심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몇 개월 못 넘깁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가족 중에 이식 가능한 분 계신가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죠. 검사해 보셨나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생체 이식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지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생각이 복잡했죠. 간이식. 내 몸을 가르는 수술이었습니다. 1시간 후 아버지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수는 병실로 갔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수척했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지수를 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죠. 지수야.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왜 집 앞까지 오셨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답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딸 얼굴 보고 싶었어. 아버지가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지수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제발 날 살려줘. 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간 좀 줘.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죽고 싶지 않아. 지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숨이 막혔죠.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뇌사자 이식은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없대. 기다릴 수가 없대. 지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했죠. 미안해. 내게 이런 부탁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살고 싶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수 없었어요. 벽에 기댔죠.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주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하윤이 잘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수는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냈죠. 하윤이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술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그동안 아이는 누가 돌보지? 그리고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요? 지수가 죽거나 장애를 입으면요? 하윤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고아가 되는 건가요? 지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도 컸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외면하는 게 맞나? 생물학적 아버지인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지수는 병실로 돌아갔죠. 아버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죠.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걸까? 지수는 자문했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란만이 가득했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지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제6장의 핵심. 지수가 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함. 이복 동생들을 찾아가 진실을 들음. 아버지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폭력적이었고 도박을 했음. 이복 동생들도 피해자였음. 지수는 아버지가 변하지 않았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임을 깨달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됨.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이복 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수는 아버지의 끔찍한 과거를 낱낱이 알게 되었다. 그들 역시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로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였다. 아버지는 결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제3막 절정 및 하강. 제6장. 진실의 무게 2막 전환점.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과거였죠.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하윤이를 하루만 더 맡겼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주머니는 괜찮다고 했어요. 걱정 말고 볼일 보고 와. 지수는 감사했죠.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자고 있었어요. 침대 옆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지갑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인천이었습니다. 지수는 주소를 핸드폰에 적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죠. 아버지는 깨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였어요. 3층 건물이었죠. 아버지가 산 곳은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네. 지수가 물었죠. 혹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거기요? 김씨 아저씨 살았는데 1달 전에 나갔어요. 병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은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답했어요. 가족은 진작에 다 떠났죠. 몇 년 전에 부인이랑 애들이 이사 갔어요. 혼자 살았어요. 왜 가족들이 떠났는지 아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자는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싸움이 잦았어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소리 많이 들렸죠. 폭력도 있었나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2번 경찰도 왔었어요. 부인이 맞았다고. 아이들도 무서워했죠. 그러다 어느 날 가족이 다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가족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었어요. 여자가 말을 이었죠. 도박도 했던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가끔 찾아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지수는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가족에게도 똑같았던 것이었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죠.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요.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10년 전 기사였어요. 가정폭력으로 고소당한 남성.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죠. 피해자는 2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지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상습적인 폭행, 생활비 갈취, 도박빚.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부인은 이혼 소송을 냈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갔죠. 댓글도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하다. 저런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한다. 사람들의 비난이 가득했어요.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가족에게도 똑같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복 동생들을 찾아야 했어요. 지수는 기사에 나온 법원 이름을 확인했죠. 이혼 소송 기록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 갔습니다. 열람 신청을 했어요. 직계가족이니 가능하다고 했죠. 서류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폭행 사실, 도박빚, 재산 탕진. 모든 게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 2명의 이름도 있었죠. 김준석, 김민지. 이복 남동생과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당시 15살, 12살이었어요. 지금은 25살, 22살이겠죠. SNS로 검색했습니다. 이름이 흔해서 여러 명이 나왔어요. 하지만 나이를 따져보니 몇 명으로 좁혀졌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김진호 씨의 첫째 딸입니다. 연락 가능할까요? 조심스러운 문장이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김민지였습니다. 언니가 있다는 건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고 간이식을 요구한다고요.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죠. 민지가 답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언니가 알아야 할 게 많아요. 이틀 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22살답게 어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옆에 오빠 준서도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가 인사했어요. 두 사람도 인사했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간이식 해달라고 했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가 한숨을 쉬었죠. 우리도 같은 요구를 받았어요. 언제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답했어요. 반년 전이요. 갑자기 연락 와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거절했죠. 왜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준서가 답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트라우마예요. 어릴 때 엄마 맞는 거 봤어요. 우리도 맞았고요. 매일이 지옥이었죠.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생활비 달라고 하면 때렸어요. 자기는 도박장 가서 돈 날리면서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학교도 빠지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말렸어요. 엄마 때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를 병원에 보냈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죠.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결국 엄마가 우릴 데리고 도망쳤어요. 쉼터에서 살았죠. 그리고 이혼 소송 걸었어요. 그 후로는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준서가 답했어요. 연락 안 했어요. 우리도 아버지도. 10년간 소식이 없었죠. 그러다 병에 걸리니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민지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우리가 냉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피해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악몽 꿔요. 준서가 말했죠. 언니도 거절하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릴 이용하려는 것뿐이에요.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죄책감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만 버림받은 게 아니었죠. 다른 가족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가족이에요. 저 사람이 아니라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카페를 나왔을 때 지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란이 사라졌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죠. 제7장. 결단 하강. 카페를 나온 후 지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정리됐어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명확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복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피해자였죠.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손잡이를 잡았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수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죠. 지수야, 왔구나.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물었죠. 어디 갔었어? 연락이 안 됐네. 알아보고 올 게 있었어요. 지수가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뭘? 지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서하고 민지 만났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이복 남동생이랑 이복 여동생이요. 지수가 말을 이었죠.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이요.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 애들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집에서도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폭력, 도박, 빚. 엄마한테 하신 것처럼요. 아버지는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그 애들이 과장한 거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법원 판결문도 봤어요. 전부 사실이더라고요. 지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야.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수는 웃음을 흘렸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달라요? 지수가 되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자식들 찾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지금 날 죽으라는 거야? 지수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간이식은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넌 내 딸이잖아.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제 아버지였던 적이 없어요. 이 불효녀야. 아버지가 침대를 쳤습니다. 내가 널 낳아줬잖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나 때문이야. 지수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건 엄마 덕분이에요. 혼자 절 낳고 키우신 분이요. 아버지는 그저 떠난 사람일 뿐이에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지수야. 아빠 살려줘. 내가 아니면 누가 날 살려주냐.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준서랑 민지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 애들도 거절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죠.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도 악몽을 꿔요. 아버지한테 맞던 기억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난 변했어. 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변했다고. 이제 착하게 살 거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수가 답했죠. 변한 사람은 먼저 사과해요.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려 노력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냥 살려달라고만 하잖아요.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셨다면 먼저 연락하셨어야죠. 죽을 위기가 아닐 때요. 그냥 딸이 궁금해서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간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셨죠. 그게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지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뭐냐? 아버지가 물었어요. 지수가 답했습니다. 500만 원이요. 제가 모은 돈의 전부는 아니지만 도울 수 있는 만큼이에요. 아버지는 봉투를 받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고? 수술비는 몇 천만 원인데. 지수가 답했죠. 병원비 일부나 생활비로 쓰세요. 더는 드릴 수 없어요. 넌 정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정말 날 죽이려는 거구나.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예요. 내가 뭘 선택했다고.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피해자야. 지수는 침착했습니다. 힘드셨다면 도움을 구하셨어야죠. 가족을 때리는 대신요. 술과 도박 대신요. 하지만 안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수가 일어섰어요. 이제 가볼게요. 기다려. 아버지가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지가 울부짖었죠. 너 같은 불효녀. 천벌 받을 거야.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딸을 위해 살 거예요. 하윤이는 절대 저처럼 자라게 하지 않을 거예요. 넌 나쁜 년이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기적이고 냉정한 년. 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죠. 네, 이기적이에요. 지수가 답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살 거니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거예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들렸어요. 지수야, 돌아와. 제발. 지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왔죠.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단됐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갈게요. 하윤이 데리러요. 아주머니가 답했죠. 천천히 와. 애 잘 놀고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수는 걷기 시작했어요. 딸에게로 향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었죠. 제8장. 나의 선택 해결. 아주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하윤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엄마를 보자 까르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따뜻했죠. 보고 싶었어. 하윤이는 지수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애 정말 순하더라. 언제든 맡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포근했어요. 하윤이를 내려놓았죠.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칠간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연락, 병원, 이복 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 대화. 마치 폭풍 같았죠.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결정을 내렸고 말해야 할 것도 다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됐죠. 저녁이 됐습니다. 하윤이를 씻기고 재웠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죠. 지수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죠.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처럼 방황하지 않았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나요? 답은 명확했어요. 아니요. 옳은 선택을 했나요? 그것도 명확했죠. 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을 위해,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23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 가족, 사랑.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하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죠.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조카도, 누군가의 여자친구도 아니었어요. 지수는 이제 하윤이의 엄마였고 자기 자신이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지수는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었어요. 하윤이가 웃을 것이고 지수는 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지수는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하윤이 옆에 누웠어요. 딸의 작은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평생.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죠. 꿈을 꿨습니다. 하윤이가 훌쩍 자라 학교에 가는 꿈이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지수도 함께 웃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지수는 눈을 떴죠. 하윤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알람을 끄고 일어났어요. 커튼을 열었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의 선택을 믿으며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